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캠퍼스 푸드트럭이 떴습니다. 청년 사장의 목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 대학 캠퍼스 내에요. 청년들이 직접 푸드트럭을 여는 프로젝트가 오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함께 준비해온 프로젝트인데요. 대학생들 창업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국대에서 캠퍼스 푸드트럭을 오픈한 학생을 저희 생생경제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환경공학과 3학년인 김동철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학생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오늘 그 김동철 사장님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방학 동안 가장 중점을 준비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됐는데 예. 막상 오픈식을 하고 나니까 되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픈 몇 시에 했어요? 오픈 행사는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네. 이따 정식 장사는 오후 8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래 이게 8시부터 장사를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학생 신문이다 보니까 낮에는 네. 수업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오픈 시기에도 손님들이 좀 오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왔나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오셔가지고 저희는 한 15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오늘 시음회를 진행했거든요. 예. 시음회 그래가지고 좀 정신없이 급하게 새로 준비해서 우왕좌왕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점심은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푸드트럭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시작하는 게요. 네네. 푸드트럭에서 뭘 파는 걸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하게 되는 메뉴는 예. 카페 메뉴인데요. 카페요. 네. 그래가지고 커피를 비롯한 스무디 메뉴나 그리고 허니버터 브레드 같은 빵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빵도 그러면은 구워요? 예.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카페 창업이나 이런 것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평소에 외식업 쪽에 카페나 레스토랑 관련된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언젠가는 좀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캠퍼스 푸드트럭 이 프로젝트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셨어요? 평소에 학교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자주 보곤 하는데 거기에 딱 올라온 걸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뽑혔나요? 지원한 시기가 약간 지원할 때 중간고사랑 겹쳐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서류로 1차를 뽑고 2차는 저희 발표와 PPT로 면접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팀 단위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푸드림 더드림? 네. 네, 이름 되게 잘 들어오네요. 근데 이 팀을 그러면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창업하겠다라고 해서 뽑힌 걸로 분석을 하시나요? 저희 푸드림 더드림 팀은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제 동기 3명으로 저까지 이루어진 팀이고요. 푸드림이랑 푸드와 드림 합성어인 푸드림과 꿈이라는 의미의 더드림 그리고 더드린다는 동의어를 이용해서 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경쟁력이 더 있게 보였던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학교가 건국대학교가 호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야경이 되게 이쁘거든요. 네. 저희 호수 옆에서 장사를 하는데 되게 운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저녁 때 실제로 오픈을 하실 텐데 야경과 함께 좀 손님들도 좀 많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네. 저도 드렸고 아마 말씀하신 건데 환경공학과 학생이잖아요. 아, 예. 몇 학 3학년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취업도 좀 슬슬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부모님은 혹시 좀 걱정 안 하셨어요? 공부를 등한시한다거나 이런 게 생길까 봐. 약간 걱정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세 명이다 보니 그래도 그 나중에는 저희 의견 존중하시고 열심히 해보라는 식으로 응원하는 쪽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들도 되게 신기하고. 네. 그렇죠. 친구가 저희 나이 또래 약간 창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이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또 관련 기업들이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원들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었나요? 현대자동차에서 영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제공해주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동차를 푸드트럭에 맞는 구조 변경을 지원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커핑 그루나루라는 카페 브랜드에서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와 커피를 만드는 메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았습니다. 교육 잘 받으셨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캠퍼스 푸드트럭을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 기간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푸드트럭 시작을 일단 했는데 계약된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나요? 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1년인데 저희 3자 계약 했는데 별다른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지원을 받았고 기술도 교육을 받았고 그랬는데 본인의 자본도 좀 들어갔어요? 어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가격. 그리고 기름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학교 안에서만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조금의 기름값 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제품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뭐 아메리카노 커피가 얼마? 뭐 이렇게 좀 아메리카노 알려주셨나요? 기준 1,900원이고요. 그리고 보통 카페에서 파는 허니버터 브레드 그 제품이 4,000원입니다. 4,000원이요? 맛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와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건국대에 밤에 저녁에 오시면 저희 딱 한 번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건국대 들어가서 진짜 호수가 인상적인데, 호수 딱 보이는데 트럭이 서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 호수 옆에 청진대라는 등나무 벤치가 있거든요. 그쪽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도 가서 매출을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아니면 주말에도 하세요? 일단 예정된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요일에 관한 거나 영업 시간에 관한 것들? 운영을 좀 하면서 아무래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운영하면서 좀 더 저희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캠퍼스 푸드트럭이 잘 되면요. 앞으로 이런 푸드트럭 사업을 다른 곳에서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제 푸드트럭으로 시작을 했지만 매장을 낼 계획도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네요. 딱히 계획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해서 아직 그 다음 부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근데 준비하는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다른 분들께 문의도 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도움 주는 부분에서 좀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보람도 느끼고. 인터넷 어디에다 올리셨어요? 개인 블로그에 그냥 저희 오픈 준비하는 과정들이랑 해서 올렸었는데 그거를 검색하셔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지금 대학 내에서는 일단 푸드트럭이 합법화가 되고 이게 지원까지 받으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청년들 정말 일자리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사장님 되셔가지고 다들 부러워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이 꿈을 좀 퍼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제가 좀 기대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건국대 환경학과 3학년의 김동철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생생경제 잠시 후에는 4부가 이어집니다. 금융상품백서 시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10월에 시행될 예정인 계좌 이동 서비스 저희도 방송을 해드린 적은 있지만 이 서비스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 달리는 경제학 시간도 준비가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이런 수입차들의 공세가 상당히 좀 거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시장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예, 금융상품들 각 금융사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은행에도 있고 증권사에도 있고 보험사에도 있고 계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월에는 계좌 이동 서비스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은행권이 상당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은행 거래하는 고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좌 이동 서비스. 일단 이게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예, 김윤경 기자님께서도 예. 각종 공과금, 또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휴대폰 요금을 은행 급여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죠. 해놨죠. 예, 물론 이제 요금을 내는 데 있어서는 편리하긴 하지만 이 점 때문에 급여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거래은행으로 옮기려면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를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은행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니까 번거롭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제도가 바로 계좌 이동 서비스인데요. 급여 계좌라든가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만 하면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 통신비와 같은 이체까지 자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비자들로서는 상당히 편리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급여 통장을 옮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동이체로 다 줄줄이 걸어놨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좀 쉽게 옮겨질 수가 있겠군요. 예, 저만 하더라도 제 급여 통장에서 휴대폰 요금이 빠져나가고요. 카드 이용대금, 기부금, 상조회사 월급금, 또 보험도 많이들 들잖아요. 또 백화점 카드 이용대금 이런 요금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급여 계좌를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도 이제 번잡함 때문에 포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일일이 해지 그리고 신규 절차를 받지 않고서도 통장만 옮기면
각종 이체 요금도 자동으로 새로운 은행으로 옮겨가게 되니까요. 거래하는 은행을 매우 쉽게 옮길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은행들은 그러면 고객 단속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자동 납부하는 요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요금이 어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금들이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는지 알아내려고 하면은 은행 직접 방문해야 되나요? 예, 은행을 방문하면 그 은행과 관련된 거래 내역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은행 거래 내역은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해지할 수도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네.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인터넷에서 계좌 이동 서비스, 또 계좌 이동제라고 검색하면 이제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가 뜹니다. 예. www.payinfo.or.kr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제 거래하는 은행별로 어떤 통장에서 어떤 공과금이 빠져나가는지 또 어떤 요금들이 빠져나가는지 모든 은행 거래를 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 편리해지네. 해지도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payinfo.or.kr 이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에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저도 어제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제가 신한은행에 근무하니까 신한은행 거래 이체 내역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외에 서너 개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돼 있더군요. 지금은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해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회 그리고 해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내년 2월이 되면 전 은행이 의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급여 통장이라든가 또 공과금 통장이라든가 이런 주거래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만 하면 자동으로 납부되는 요금까지 모두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훨씬 편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동이체 많이 걸어놓고 그러면은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정기예금 들 때도 그렇고 금리 우대도 받고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급여 통장이나 공과금 납부하는 통장으로 이용되는 게 정말 큰 수익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급여 통장이나 공과금 통장은 일단 이율 자체가 낮습니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드리는 예금 이율이 거의 제로 금리이고요. 은행 입장에서 매우 좋은 수익원이 되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는 어쨌든 요금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급여 계좌를 유치하면 또 공과금 계좌를 유치하면 그 고객분께서는 좋으나 싫으나 그 은행을 떠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출도 그 은행에서 주로 받고요. 또 우대를 해드리니까요. 또 청약상품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신용카드도 그 은행을 이용하고 그야말로 주거래 고객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고객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곤혹스러운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계좌 이동 서비스를 도입한 예가 있나요? 예, 영국에서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약간씩 변경이 됐습니다만 최근 1년 6개월 동안에 약 175만 건의 계좌 이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은행마다 경쟁을 이제 하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겨갔고요. 또 영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대형 은행에서 중소형 은행으로 옮겨가는 고객이 더 많았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고객을 안 뺏기려면은 뭔가 서비스를 괜찮은 것들을 좀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0월부터 일부 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서요. 고객 입장에서 거래은행의 대출금리가 높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우 쉽게 은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계좌 이동 서비스의 공략 대상은
자동이체 건수가 많은 급여 통장, 또 공과금 통장, 뭐 이런 통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통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요. 거래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또 그룹 내 어떤 계열사, 그러니까 은행, 카드, 증권사, 캐피탈, 생명저축은행, 금융 그룹이니까요. 이런 대형 금융회사에선 이런 전 계열사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또 쌓아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대상이 되는 고객이 적금을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드리고요. 또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뭐 이런 방식들입니다. 통신비라든가 아파트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소액 마이너스 대출을 해서 연체가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입 시기라서 이 계좌이동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더욱 공격적인 서비스를 뭐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제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자동차로 얘기하는 경제,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올 들어서 수입 하이브리드 차는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국산 하이브리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수입차가 아무래도 좀 인기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라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도 수입차의 위협이 거세다고 합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달리는 경제 권영주입니다. 달려오셨나요, 혹시? 달려왔습니다. 네. 겁나 뛰어왔죠. 그렇군요. 여기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언급가 있어가지고요. 네, 오타인가 봅니다.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판매가 그러면 국산은 잘 안 되고 수입은 잘 된다,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최근에 좀 잘 되고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휘발유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휘발유차가 늘어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고효율을 그렇죠. 좀 타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수입차가 조금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수입 하이브리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한 25.7%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특히 그 일본 하이브리드 차의 선전이 거셌는데, 그렇죠, 일본 아무래도 차. 이제 일본 쪽이 하이브리드는 97년부터 선점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도 좋고 독보적인 그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국산 하이브리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국산차는 그러면은 판매가 어땠나요? 국산차는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토탈하면 하이브리드 판매가 조금 줄어서 한 10.7% 감소를 했는데, 그 재미난 건 뭐냐면 중형 하이브리드는 판매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형의 하이브리드는 판매가 늘었지만 그 다른 하이브리드 차종이 판매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감소세인데, 중형이 많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중형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찾는 사람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중에 중형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형인가요? 그렇죠. 주로 이제 대형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이런 차들이 좀 많이 판매가 안 되고 중형 쪽으로 수요가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자체가 조금 늘고 있다라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수입하고 국산의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제품 다변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종류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차 살까 저 차 살까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국산 하이브리드는 몇 대 없습니다. 한정돼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살까 말까 이런 그 행복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거 몇 개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선택의 폭이 많은 수입차 쪽으로 소비자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뜩이나 수입차가 전반적으로 다 판매가 좀 늘고 있기는 한데 하이브리드도 그렇고요. 이제 트럭이나 트럭 같은 상용차도
수입차가 좀 늘고 있다고 하죠. 상용차의 수입차가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낯설죠. 예. 근데 최근에 그 덤프트럭 같은 거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보세요. 있어요. 우리나라 예. 차보다는 수입차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독일의 만이라든가 네. 뭐 스웨덴의 볼보라든가 예. 뭐 이런 차들이 봤어요.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상용차도 왜 수입차가 늘어나냐면 상용차도 사실 지금까지는 국산차의 어떤 독점적 시장이었다는 게 과언이 아니죠. 그랬죠. 네, 그런데 예. 이제 그 외국계 자동차 회사, 특히 상용차 회사들이 잇따라 공격적으로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핵심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연료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예. 워낙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입 상용차들이 고장이 별로 없고 또 고효율이니까 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용차 쪽에 이제 상당히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조금씩 예. 시장을 내주고 있는 거죠. 전에 그냥 상용차 그러면은 네. 트럭과 버스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이 있죠. 보통 이제 상용 그러면 이제 대형 상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럭과 이제 버스로 네. 구분하고 트럭도 이제 뭐 덤프냐 네. 아니면 카고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으로 와서도 이제 뭐 소형 상용이 있고 소형 승합이 있고 네. 뭐 이렇게 따지는데요. 어쨌든 이 덤프와 트랙터는 이미 뭐 유럽의 7개 회사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판매를 해와오고 예. 있었고요. 최근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덤프가 아니라 예. 이제 국내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던 카고. 짐을 많이 실는 예. 여기도 진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하나둘씩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중국의 또 버스도 지금 팔고 있죠. 중국 버스가 국내에서 1년에 한 500대 정도 팔립니다. 이게 어디 건가요? 중국의 설롱자동차라고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버스를 한국에서 수출해서 팝니다. 어디 마냐면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의 상당수가 중국 버스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 몰랐네요. 그럼 이제 중국인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내가 중국에서 보는 버스가 있네?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껴요. 예. 네. 그렇군요. 소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소형 트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거의 한 회사에서 내놓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10년 사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차종이 바로 이 소형 트럭입니다. 독점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시장이 작지가 않아요. 중형 시장만큼 큽니다. 1년에 10만 대 정도 돼요.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조금 값싸게 소형 트럭을 가져다가 팔면 네. 이것도 장사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최근에 하나 둘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팔리기보다 일단 시장을 한번 뭐랄까요? 간을 본다 그럴까요? 맛을 좀 본다 그럴까? 이렇게 이제 한번 살짝 던져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괜찮다. 네. 그러면은 간보다 직접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맛을 좀 보다가 괜찮네. 이 시장이 좀 맛이 좀 오겠네.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면 한국에다 공장 지을 수 있습니다. 자본력으로. 그렇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전용 공장을 지어서 값싸게 10만 대 중에 예를 들면 3, 4만 대만 차지해도 충분하게 이익이 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군요. 제가 실제로 중국 회사는 한번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던 거군요. 국내 업체들 좀 대응을 해야겠네요. 대응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씩 시장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찬물에 개구리 넣고 말이죠. 조금씩 물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업체 상용차 공장의 생산을 보면 이게 신형으로 모터쇼에 공개한 차도 노사 갈등 때문에 출시가 늦어지고 생산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상용차 시장은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자동차 전문 기자인 권영주 기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이를테면 수입차가 승용 점유율이 지금 16몇 %가 넘었습니다. 그럼 10%가 넘어가면 이게 체감 가능한 숫자가 와요. 근데 아직 수입 상용차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덤프 쪽에서 네. 덤프 쪽에서는 10%가 이미 넘고 있으니까 대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제품 시장에서는 아무도 건드려봐야 이제 1% 2% 정도니까 이게 그 국내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이건 뭐 느낌도 없어. 뭐 긁었니? 모르겠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약간 거인에게 그냥 그렇죠. 어린아이가 달라붙었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임계점 금방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느 한순간에 불이 확 달아오르면 그렇죠. 이게 전환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장은 그런 식으로 변화를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팍팍 늘어나지만 우리가 뭐 한 10년 전만 해도 1년에 1% 높이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그게 10%가 딱 넘어가니까 12%가 금방 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수입 상용차도 충분히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미리 좀 대비를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독점적 시장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커다란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의 버스하고요. 네. 국내에서 생산된 버스하고 가격 차이는 대략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어느 정도 중국 되나요? 버스가 예. 한 돈 천만 원 싸죠. 예. 네, 좀 상당히 쌉니다. 그러면은 많이 써야지 되고 교체를 해야지 되는 수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어차피 뭐 그 중국에서 만드는 버스는 국내에서 수요 자체가 예. 무슨 뭐 시내 버스 다니고 예. 이게 아니고 이제 주로 관광객 짧은 거리, 짧은 거리, 예. 또 정해진 거리 이런 데만 다니기 때문에 뭐 일정하게 소모품만 잘 교환해주면 크게 문제도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혹시 거죠. 타보셨어요? 네, 타봤습니다. 앉아서. 제가 운전은 못 해보고. 아니요, 운전까지는 네. 안 될 것 같고. 승차감은 예, 어때요? 뭐 큰 차이 없어요. 네, 우리 국내에 다니는 거 뭐 관광버스라든가 네. 그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대형 버스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은 중형 버스도 있습니다. 중형. 네, 그러니까 뭐 예. 35인승 네. 뭐 이런 식으로. 관광지에 진짜 그렇죠. 괜찮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5인승 버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틈새를 네. 잘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중국의 공습에 자동차 업체들이 대응을 못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이 아직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밖에 아까 뭐 이제 노사 갈등으로 생산이 지연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나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위기를 주면 그 위기에 대응을 하게 될 텐데 최근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잘 아시겠지만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1년에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서비스센터 문을 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거 사실 그것도 노조와 협의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승용에서는 수입차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가는데 상용차는 덤프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을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외의 시장은 대응을 할 만큼의 그게 안 수입차의 돼서. 점유율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개구리가 찬물에서 설설 달아오르듯이 이거 그냥 두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예. 시장 점유율을 내주는 거는 금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중국의 승용차도 들어올 가능성이 조만간에 있을까요? 국내에는 아직 높지 않다고 봐야 돼요. 아직은 네, 못 국내. 믿는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데 이미지도 이제 좀 뭐냐면 있고. 예.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진출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의 승용차 회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예. 유럽 개발진에서 유럽에서 개발을 합니다. 아예 유럽차로 예. 개발해요.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서 개발을 합니다. 오, 좋은 네. 전략이네요. 생산만 중국에서 합니다. 오, 그리고 그걸 다시 유럽으로 수출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이때 개발자는 유럽에서 했다라는 네, 그런 네. 이미지를 가미시켜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네. 이미지를 높여가면 그 차가 이제 충분히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시장을 넘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겠죠. 자동차에서도 중국의 굴기가 느껴지는군요.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6236님 외 3분이고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기획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10일로 시한이 다가온 노사정 대타협. 무엇을 논의해야 될지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